얘부터 할 거야, 얘를 펴봅시다, 얘를. 문학 개념어.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우리 모의고사 다들 분석들 잘하고 있어? 태경이 어때? 모의고사 분석 잘하고 있어? 아주 안 열어봤습니다. 안 열어봤어? 너 두들겨 많이 열어봐, 알았지? 그 다음에 예진 어때? 잘하고 있어? 선생님은 지금 우준아, 우준이 거, 그 다음에 예지 거, 그 다음에 영재, 그 다음에 우리 태경이, 그 다음에 창규, 오케이. 다들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약간 좀 희망과 칭찬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한 명 있어. 영재. 선생님 영재가 문제를 푼 거에 한해서 굉장히 뭐랄까, 푼 거에 한해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문제를 잘 맞췄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이고 앞으로 한 50회 이상 남아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푼 문제에 한해서 물론 이제 시간 조절도 중요하지만은 사고력의 깊이를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야. OMR 카드만 보고서도. 그래서 수능의 본질은 뭐다? 사고력을 얼마나 키워냈느냐가 수능의 본질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가 문학 개념어를 할 텐데, 문학 개념어가 사실은 요번에 좀 선생님이 놀라웠던 게 문학 문제 C파트 문제를 거의 다 틀렸어. 그러니까 다 맞춘 사람이 없고 한 두세 개씩은 다 틀렸더라고. 그래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히 바탕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수능 문학에서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시부터 보면은 우리가 오늘 시랑 소설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자랑 서술자를 볼 건데, 시에서 이제 화자가 이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럼 화자가 첫 단추가 되는데, 이 화자가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태경아? 정서. 정서라 그래? 그리고 이 정서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하나 그 앞에 뭐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지? 상황이야, 상황. 화자가 처한 현실인 상황이 있고, 이 상황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우리가 정서라고 하고, 이 정서가 승화되고 표출돼가지고 태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수능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뭘 것 같아? 상황이 가장 중요해, 상황이. 자, 창규야, 상황이 왜 중요하지? 상황이 왜 중요해? 세인아, 세인이 어디 앉아야 되냐? 세인이 여기 앞에 앉아야 돼? 상황이, 세인이가 제일 커가지고.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면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어떤 태도가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지, 지금? 고3에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은 어떨까? 영재야, 어때? 창규야, 어때? 기분 어때? 네가 지금 고3에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상황에 있잖아. 토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지금 정신이 지금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창규 머리 깎았어? 머리 아주 이쁘게 깎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기분이나 감정은 내가 지금 놓여있는 현실인 상황에 상당 부분 달려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동주라 그러면은 윤동주가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 놓여있잖아. 그치? 그럼 어떤 기분을 느끼겠어? 나라 잃은 어떤 망국의 어떤 울분을 느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울분을 느낀 상태에서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야. 체념을 하거나 아니면 저항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상황이야, 상황.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화자에 대해서 볼 건데, 화자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화자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화자가 있지, 시에는 시적 화자가 없는 작품은 없어. 근데 이제 화자가 작가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지야, 어때? 달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작가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소설에서는 서술자와 작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네. 아니야. 무조건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시에서는 화자와 작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소설에서는 서술자와 작가는 명백하게 다른 거야. 그게 좀 차이점이 있어.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그 첫 페이지 좀 볼까? 우리 그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있지? 저기 우리 늦게 온 세인이가 못 받았지, 그치? 응. 세인아, 요거야. 자, 그러면 우리 거기 페이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5페이지를 볼까? 5페이지? 그랬구나. 자, 여기부터. 자, 거기 보면은 일단은 간단해. 뭐가 간단하냐면은 화자는 이제 작품에서 우리 소설에서의 서술자와 마찬가지로 그 시에서 어떤 그 내러티브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될 텐데 이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가 거기 나와 있는 5페이지, 6페이지야. 간단하지.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냐면은 일단은 거기 기출선지 확인을 보면은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가지고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선지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는 문학 문제에 있는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왔을 때 뭐만 확인해주면 되냐면은 나나 우리가 있는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쉽지? 그러니까 두 번째도 봐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눈을 스캐닝 해가지고 나나 우리가 그 시에 쓰여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도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서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학 개념어를 보면은, 문학 선지를 보면은 무엇을 통해 또는 무엇을 활용하여 무엇 하고 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선지 패턴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중간을 딱 끊어가지고 앞부분에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를 봐야 돼. 방금 전에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어서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시적 화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우는 것을 통해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드러나는 거야. 가끔은 있잖아,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틀리냐면은 얘를 검색을 못 하는 거야. 빠르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도 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에서 이제 이거 선지 판단이 좀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얘는 있지만은 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을 판단해 주는데 때로는 얘만 나와 있으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시적 화자가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은 반어적 표현만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은 반어를 왜 쓰는 거지? 응? 반어 왜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태경이한테 선생님이 농담이야? 태경아, 잘났다. 만약에 그랬어. 잘났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아니지. 그럼 왜 그런 반어적 표현을 하냐면은 화자의 생각을 보다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땄으면은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서의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시적 화자의 어떤 생각을,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확인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때로는 우리가 반어나 역설이나 서리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문장이 맞는 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간혹 가다가 그냥 여기만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주의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자 전화 와가지고 자, 아침부터 전화가? 그래, 들어와. 들어와. 어디 앉아야 되냐고? 어디 앉아야 되냐면은, 어디 앉아야 되냐면은, 선생님이 자리를 저쪽으로 갈 걸 그랬나? 혹시,
자리를 요거 잠깐 벌려줘도 될까? 왜냐면은 약간만 이렇게 벌릴게, 알았지? 자, 이쪽으로 앉자. 이쪽으로. 우산? 밖에 비 오나 지금? 자,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는 이런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얘기한 거고,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왼쪽에 지금 그 264의 강 건너간 노래에서는 내가 부른 노래, 내에다가 동그라미만 쳐. 내에다가 동그라미만 쳐. 그러니까 요렇게 나라는 어떤 그 주체가 있게 되면은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는 경우고, 오른쪽에는 거기 네모칸에 우리 돼 있지, 그치? 우리에다 동그라미 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도 시적 화자가 직접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확인하면 될 거야. 자, 그다음 넘어가 봐. 그다음 넘어가면은 거기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는 간단하겠지. 나나 우리가 없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이 거기 지금 고운의 선제리 안악내들도 있고, 오른쪽에 김수영의 폭포도 있는데, 오른쪽에 폭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어떤 작품이 될 텐데, 거기 보면은 언뜻 우리가 눈을 스캐닝해 보더라도 나나 우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럼 왜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게끔 그 서술을 했을까? 수인아, 응? 드러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약간 그 소설하고 유사해. 소설에서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나 관찰자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는데,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시선을 보여준단 말이지. 객관적인 시선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공감을 잘 유발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우리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전혀 어렵지 않아.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자를 객관화해서 드러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제3자처럼 이런 경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 표현하면은 조금 약간은 좀 재수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강호동이 이런 표현을 좀 잘하던데, 호동이가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 막 이래. 태경이가 그런 거야. 선생님, 저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선생님 오늘 태경이가 늦어서 죄송하대. 그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해서 약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윤동주의 자화상에 보면은 한 사나이, 그 사나이, 그 사나이, 사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실질적으로 화자 자신이란 말이지. 근데 그 화자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드러나 있는 거야, 안 드러나 있는 거야? 이것도 드러나 있는 거야.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앞에 봤지만, 앞에서는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았잖아. 그럼 나나 우리가 없다고 해서 여기서 화자가 없느냐, 드러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3자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표현의 효과는 오른쪽 그 페이지 해설에 나와 있듯이 끝부분에 시적 상황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정도야. 이해됩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9페이지가 중요해.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 잘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가 아침 시간에 가장 출제 확률이 가능성이 높은 파트가 거기 9페이지야.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인데, 물리적 거리는 그야말로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거지. 대상과 어떤 화자가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나 연민,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을 떠나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별해서 멀리, 예를 들어서 세상과 사별을 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애상감까지 드러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보다도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심리적 거리 있지, 그치? 거기다가 괄호 열고 정서적 거리라고도 써놔. 그러니까 심리적 거리라고도 그 선지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정서적 거리라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서적 거리가 가깝냐, 뭐냐, 이 표현을 잘 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풍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악이 있어. 풍자와 해악의 차이는 어떻게 되지? 세인아, 풍자와 해악의 차이는 어떻게 돼? 우리 그 내신 때 옛날에 왕년에 하지 않았나? 그지? 춘향전 할 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풍자와 해악의 차이는 어떻게 돼? 풍자는 이 변학도 같은 사람들을 이제 풍자하는 거야. 이건 비판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건 약간 연민의 정서로 약간 좀 그 뭐랄까 우픈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해악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어찌됐든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건 같아. 그런데 얘는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먼 거야. 비판하는 거니까. 네거티브한 거는 우리가 정서적 거리가 멀다 그래.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거야? 연민한다는 거는 내가 공감한다는 측면이 같고 내가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내용을 파악해 봤을 때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뭔가 연민하고 있거나 동정하고 있거나 애틋한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고 있으면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고, 비판하고 있거나 조롱하고 있거나 냉소적이면 정서적 거리가 먼 거야. 자, 그런데 정서적이나 심리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거리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쪽일까 이쪽일까? 거리감이 있다. 지금 화자는 대상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쪽이야, 왼쪽이야? 왜냐면은 저 새끼 요즘에 나한테 거리를 둬. 그럼 가까워진 거야, 멀어진 거야? 멀어진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정서적이나 심리적 거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해당된다는 것까지만 판단하면 돼. 거기 보면은 우리 기출선지 확인해 볼까? 기출선지 확인해 보면 뭐라고 써 있어? 자, D에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감이, E에는 화자와 대상의 일체감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D에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뭔가 냉소적이거나 비판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E에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그 연민을 한다거나 동정을 한다거나 하는 마음이 그 시에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거기 기출선지 확인 보면은 1~3년에서 골짜기, 길, 대추나무, 나뭇잎 하나로 시적 대상이 바뀌면서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무슨 거리야, 이거? 물리적 거리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거리인지 물리적 거리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자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를 확인하는 그런 선지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잘 나와. 우리 3월에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나왔어. 그러니까 2025학년도 3월에는 이 거리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감이라는 문학 개념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기출작품 2에 정철의 3인곡인데 오늘 이제 송민곡하고 상춘곡을 선생님이 예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님하고 나하고 끝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천리 만리길을 뉘라셔 찾아갈 거. 그러니까 천리 만리가 떨어져 있어. 왜 그렇겠어?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가 뭔가 간절하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천리 만리, 생각보다도 더 멀게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흥부 부부의 박스가 되어 있지, 그치? 그럼 이 흥부 부부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쪽으로 바라보겠지. 해악의 연민의 정서로 바라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해설 맨 끝에 보면은 흥부 부부에 대해서 친근감을 드러내는 한편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정서적 거리,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런 거 하나하나가 누적되고 쌓여가지고 우리가 선지 판단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기형도에 이제 그 홀린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회자를 그 화자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거냐면, 오른쪽에 끝에 나와 있지만은 관찰자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 접근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에 대해서 우리가 시적 감상을 해보게 되면은 정서적 거리가 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풀어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문제집과 달리 화자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선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문학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니까, 자, 풀어봅시다. 1번부터 거기 7번까지인가? 돼 있지, 그치?
최대한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 우진이도 저기 뒤에 문제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봅시다. 다들 아침에 나온다고 애들 많이 썼어. 응. 그 1번만 딱 풀어봐. 그럼 1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했어. 우리 서윤이는 1번 풀었어.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현준아, 대단한데? 오케이. 우리 우진 풀었어? 우진 힘내. 피곤하지? 아이고. 자, 피곤할 때 힘을 내는 게 그게 멋있는 거야. 우리 오케이.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그치? 자, 일단은 우리 5번 선지 보면은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서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가에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가에는. 응? 가에는 작품의 표면에 화자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 어디에 나타났어? 어디 있지? 두 번째 있지.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할 때 내는 나를 가리키는 거니까 가작품에는 화자가 작품이 표면에 나타났네. 근데 나에는 나타나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자, 우리가 1번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에 해당되니까 일단 1번에 3번을 보면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능에서는 있잖아. 비유라는 걸 통칭해가지고 이 비유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직유, 은유, 의인법, 화류법, 그 다음에 대유법, 그 다음에 풍유법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비유라고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유는 뭐뭐 같이 뭐뭐인 듯 뭐뭐인 양 이렇게 하는 거고, 은유는 그 원관념과 지금 보조관념을 바로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지.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대유법은 뭐지? 우리 영재야, 대유법. 이거는 부분을 전체로 또는 우리가 어떤 속성을 전체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으면은 거기에서 들은 우리나라 전체를 가리킨단 말이지. 그래서 부분을 전체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대유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러면 패는 문화를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칼은 무력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래서 속성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가리키는 걸 대유라 그래. 풍유는 이제 그 속담 같은 거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는 그런 것.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얘는 원관념이 생략돼 있어. 그냥 보조관념만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나올 때 우리는 이것을 비유적 표현이 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 뭐가 있는 거지? 가에는 거기 우리 4번째 줄 보면은 창백한 묘석 가치.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는 무성한 잡초인 양. 뭐야 이거? 직유법이 되겠지. 직유법은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런 게 쓰여 있으면은 우리가 직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번에 수미상관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미상관이라는 것은 뭐지? 뒤가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를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영탄적 표현은 뭐야? 뭔가 이제 그 감탄을 하거나 탄식하는 것을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 경외감은 뭐지? 경외감? 경외감. 자, 우리 누가 해볼까? 예지야. 예지가 해보자. 경외감이 뭐지, 경외감? 경외감. 잘 모르겠어? 경외감은 놀랄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야. 근데 뭘 보고 두려워하냐면은 자연에 압도당할 때 사람이 경외감을 느껴. 그러니까 대자연 앞에서 내 존재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느낄 때 사람은 이제 경외감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경이감이랑은 달라. 경이감은 그냥 좀 서프라이즈한 거야. 그냥 놀랄 만한 거에서 우리가 경이감을 느끼는 거고, 경외감은 내 자신이 뭔가 미약한 존재라고 느낄 때 우리가 경외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히 어려운 게 없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서 자, 우리가 뭘 풀어보면 좋냐면은, 자, 3번 한번 풀어봅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후딱 잘 풀었어. 어? 자, 정답이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이죠, 5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은 우리가 4번을 보면은 시적 과자를 시의 표면에 직접 내세워서 시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려면은 나나 우리가 직접 드러나 있어야 되는데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일단 5번은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각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공감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감각적 심상이라고 봤을 때 새파란 초생딸이 실이다라는 걸로 가에서는 마무리가 됐지. 그러면 새파란 초생딸은 어떤 거야? 우리가 시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리다는 촉각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나에서는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은 거니까 청각적 심상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에서는 누룩이 뜨는 냄새라고 했으니까 이건 후각적 심상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감각적 심상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야?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드러내고 있다. 전형적인 어떤 그 문학 개념어가 드러나는 어떤 문장 선지 표현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5번 잠깐만 볼게요. 5번은 문제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깐 봅시다. 자, 다의 특징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려고 할 때 창작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단 말이야. 그때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야. 2번에 냉소적 어조로 대상과의 거리감이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냉소적 어조는 우리가 비판적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는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어떤 연민과 어떤 그 따스한 정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거리감을 드러낸다. 그럼 틀리는 거였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우리 그 소설의 서술자 시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